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펜하이머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핵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떻게 핵포탄을 만들었냐 이런 관점보다 우리는 조금 다른 이면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어떻게 이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이 오펜하이머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가장 작은 생각의 단위인 이런 작은 아이디어부터 어떻게 하면 거대한 이런 실행까지 옮겨갈 수 있는지를 한번 역사적인 어떤 바탕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느낀 거는 과연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곳에 모였으며 또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그런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이런 거대한 아이디어를 인류 역사상 언제쯤 이런 거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600년 전에 한 15세기에는 르네상스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출발점이 있었고, 또 20세기에는 바우하우스라는 아주 또 거대한 아이디어 출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대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예술가 또는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르네상스는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뭐 미켈란젤로나,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어떤 이미지들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작품들이 탄생했던 예술의 어떤 발현지라고 한다면, 바우하우스는 이제 디자인의 어떤 발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르네상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아이디어의 어떤 측면에서 르네상스 이전에 이 이탈리아는 이렇게 도시 국가로 많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가 채 100년이 채 안 됐으니까 계속 쪼개진 도시 국가로 이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는 요 주황색의 요 공간이 요 피렌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금 메디치 가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밑에 교황이랑 어떤 이런 경쟁도 하면서도, 교황 견제하기도 하면서, 교황과도 협업도 하면서도 다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메디치가는 어떤 부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무역을 하고 이렇게 또 금융업을 하면서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이걸 단지 자신의 어떤 배를 불리는 데 쓴다기보다는 이 문화 예술을 꼽히는 어떤 그런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우리가 많은 이런 미켈란조의 이런 그 천지창조 그림을 보게 되면, 바티칸에 가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이런 멋있는 그림이 탄생된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메디치 가문의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천재다, 얘를 좀 교육해봐라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메디치 가문을 떼어놓고 르네상스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표적인 메디치 가문의 중요한 어떤 인물 중에 하나가 코시모 메디치인데, 이 아버지에 비해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들인 코시모 메디치는 그 문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꽃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때부터도 그 여러 가지 후원을 하지만 이 코시모 메디치에서 가장 그 열매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시모 메디치의 어떤 그 만났던 예술가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예술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후원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하게 됨으로 해서, 마치 영화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레슬리 글러브스 장군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을 모은 것처럼 르네상스의 코시모 데 메디치도 어떤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술을 이제 후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가장 결정적인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은 인맥 네트워크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후원할 수 있는 창조적 허브로서 이 코시모 메디치 가문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오펜하이머도 원자 포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 중 하나가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장군이나 군대에서 뭔가 통솔권자가 필요한데, 레슬리 글러브스는 또 과학 쪽에 MIT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나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맥 네트워크의 힘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코시모 메디치도 플라톤의 어떤 책을 번역해서 자기 그 피렌체에 큰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예술가들을 보게 만들어 준다든지, 자기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오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작가나 작품은 알게 되는데, 그 작가와 작품 주변에 어떤 후원자가 있는지도 디자인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펜하이머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물론 주인공 오펜하이머도 있겠지만 이 글러브스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배경이 있는 후원자를 만나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를 발탁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도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이죠. 다만 이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뭔가 집중돼 있다보다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딱 얘기만 하고 이제 다른 곳에 또 가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 충분히 있겠죠. 너무 한 곳에 몰입되어 있는 것보다는 복도다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던지고 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오펜하이머의 어떤 다방면적인 아이디어와 천재적인 기질이 만나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이런 과학자들을 더 모아가지고 한 곳에 통솔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군대의 어떤 측면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둘을 상호 하나의 플랫폼을 모은 두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폭탄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빅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 조건의 첫 번째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사람과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 허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창조적 허브가 15세기에서는 르네상스 메디치가에서 만들어졌다면, 20세기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20세기의 바우하우스에서는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창조적 허브가 항상 역사를 뒤돌아보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이런 창조적 허브들이 계속 성장했다가 다시 쇠퇴했다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서 창조적 허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과학자만 활동해서는 안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후원자와 그리고 자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바우하우스로 넘어가 봅시다. 이 발터 그로피우스로 대변하는 이 바우하우스는 20세기의 디자인 학교라고 부르는 곳이죠. 실제로 이 바우하우스는 건축을 전공했고, 아까 오펜하이머와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게 어떤 다방면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기 작품으로 알려졌다기보다는 학교로 세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20세기에 굉장히 꽃피웠던 다양한 화가들, 르네상스만큼 그 20세기에 유명했던 간디스키나 파울 클레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술가들과 디자인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아예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우하우스가 중요한 거는, 그동안 예술은 어떤 선생님 밑에서 그냥 그림자에 따라 그림자를 밟지 말고 예술 선생님의 어떤 등 넘어서 도제식으로 배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더 예술을 가르치는 방법을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태초의 예술과 디자인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가운데가 이제 그로피우스인데, 그로피우스 옆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간디스키도 있고, 또 후에는 이제 파울 클레나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맹처럼 예술가들 연맹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창조적 허브 안에서 20세기에서는 바우하우스를 통해 디자인과 예술이 꼽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건물도 보면은 기존 건물과 다르게 지금 현대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그리드의 각진 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바우하우스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들어가 보면 이건 바우하우스의 희장인데,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뭔가 드로잉을 그린 것보다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나죠. 20세기에서는 이제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술도 더 이상 사람의 어떤 손으로 하는 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해서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계를 통해서 뭔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이나 직관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뭔가의 어떤 생각들을 단위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몇 센치인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어야지만 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기계랑 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들이 조금 조금 이런 단위화와 모듈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의 발현이 바로 바우하우스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예술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예술을 가르칠 수 없지만 예술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술가는 천재적인 어떤 사람들이 물론 하는 거겠지만 그런 예술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느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단위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토대를 만든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 바우하우스의 어떤 선생 중에 요하네스 이텐이라고 있는데 이 이텐은 좀 약간 도승,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로피우스와는 마찰을 빚게 돼요. 좀 그로피우스는 이텐보다 좀 더 논리와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텐이 가장 큰 공헌은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색깔을 분절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색깔이나 색상한이나 아니면 색깔의 이런 어떤 분절된 이런 표식들이나 도식들은 다 요하네스 이텐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텐은 그냥 색깔을 그냥 색깔이라고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색깔은 노란색은 왜 위에 있어야 되고 파란색은 왼쪽,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구조를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그냥 느낌으로 배우지 않고 하나의 단위를 통해서 배우게 되므로 사람들은 색상을 그냥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포스터 보면 사람들은 그냥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을 읽게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동그라미를 그린 게 아니라 바우하우스가 추구했던 합리성을 표현한 그래픽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이미지로 나타낸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작은 단위들을 교육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걸 결합을 통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태초의 어떤 편집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오펜하이머 영화랑 비교하다 보면 오펜하이머 영화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물질을 한 덩어리로 본 게 아니라 원자와 전자로 쪼개서 보고 그 원자는 다시 이게 중성자랑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더 쪼개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더 모듈을 쪼개게 되는 거죠. 과거의 그리스에서는 예전 고대 그리스에서는 물질은 그냥 물과 흙과 뭐 바람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만 나눴는데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런 원자가 더 쪼갤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버리고 원자는 쪼갤 수 있다는 거를 밝혀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은 계속 기존의 진리를 다시 부정하고 다시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생각의 단위를 계속 쪼개다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어떤 단위를 이해해야지만이 거대한 어떤 생각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적 조건은 이런 추상화와 단위와 모듈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냥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지? 그 단위를 어떻게 더 쪼갤 수 있지? 그 단위를 어떻게 더 분류해서 모듈을 만들 수가 있지? 구역을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의 추상화와 단위와 단위를 이해해야지만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창조를 갖는다는 거는 이런 작은 단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어떤 태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많이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보게 되면은 그런 작은 생각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게임 회사에서 보이는 이런 뒷면에 이런 보드 마커에 있는 작은 이런 3M 테이프 이런 포스트잇도 어떤 생각의 작은 단위겠죠. 저런 단들이 모여서 결합하게 되면 또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해봤어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빅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물론 이 영화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류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면 20세기는 저런 거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디어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창조적 허브, 즉 아이디어는 그냥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인맥들이 만들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아이디어는 그냥 거대한 어떤 덩어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원자 단위로 쪼개듯이 아이디어는 계속 쪼개야지만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오펜하이머를 한번 봤었는데요. 실제로 크리스토퍼 놀란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 영화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의 구조라고 본다면, 이 영화를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어디에 어떻게 등장하고 흑백을 사용하고 컬러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미장센들을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곧 이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구조가 밑바탕이 돼야지만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펼칠 때, 아이디어를 펼칠 때 어떤 이야기와 구조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까 갔던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6가지 아이디어의 단계를 모형도로 그린 건데, 마나이에라는 책에서 나온 어떤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표면, 즉 이런 외형만 그리게 되는데, 이게 좀 단계가 더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외형만 그리지 않고 그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생기면서 어떤 공예적인 트렌드가 생기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어떤 표현 기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그 대상의 어떤 모양을 보지 않고, 아, 얘는 동그라미 사각형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훨씬 더 실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의 또 지혜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게 되면 아, 이 대상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더 발현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그런 양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양식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피카소가 큐비즘을 만들듯이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어떤 재현의 상태에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단순한 어떤 모양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도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런 스타일까지 더 양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어떤 어, 생각을 전환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표현이 증가하게 되면 6단계부터 1단계로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떤 모양이나 어떤 재현은 사라지고 깊숙이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도 보게 되면 단순히 그게 뭔가 그림이 닮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앞면만 있지 않고 옆면, 측면들 다 결합해서 하나의 멀티플한 이미지로 대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모양을 따라 그리는 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관점이 바뀌고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술은 똑같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사과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과를 처음에 그냥 껍질만 볼 때는 그냥 사과는 빨갛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깨물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 사과는 굉장히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떤 모양만 답습하는 그런 디자인에서 안에 구조를 파악하고 더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 더 들어가서 완전히 생각까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표현자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 디자인이 더 재밌어지고 또 흥미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마지막에 그 영화에서 폭탄이 터지듯이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보면 이게 붐업하는 거죠. 폭탄을 터뜨리듯이 생각을 완전히 터뜨려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깊숙한 단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를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펜하이머를 여러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런 창조적인 생각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영화는 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